자, 오늘은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초안쟁패. 네, 재밌습니다. 초안쟁패는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열전의 어떤 사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사기의 백미고요. 사기는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쭉 특별히 열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열전에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재밌는 부분은. 그러면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항우본기, 그 다음에 고조본기, 이런데 또 유유세가 뭐 이렇게 세가에 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은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쭉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한번 읽으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지는 후대에 이제 소설 형태로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원자료들은 다 사기에 있어요. 사기 본기나 세가, 그 다음에 열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라, 여기 한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한족, 한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중국을 말할 때 한이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또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게 바로 한나라거든요. 한나라. 그 다음에 뭐 유학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국교로 만든 때, 그때도 바로 한나라 때고, 한무제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는 진나라가 토대를 마련했다면 한나라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이제 일으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시황의 꿈을 이제 이 유방이 이룬 거죠. 유방이 이루어서 이제 한나라를 이룬 거고, 그와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워서 한나라가 통일이 되기까지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초나라의 항우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유방은 잘생겼죠. 유방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열전에도 또는 본기에도 잘생겼다고 나와요. 용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용환이라고 그러면 이게 얼굴이 용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그 뒤로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용어였어요. 이 용환이. 예.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왕의 얼굴을 용환이라고. 그렇게 이제 용법이 바뀌었죠. 그때부터 왕의 얼굴이 용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는 보시다시피 보니까 아주 역발산 기계세. 그쵸? 산을 뽑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천하장사입니다. 천하장사. 그래서 항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패자는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패자의 역사는 잘 기억이 안 되고 패자들에 대해서는 많은 폄하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항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우를 좋아해요. 항우라는 캐릭터가 그래도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매력적인 캐릭터라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항우라는 그 인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요. 얼마 전에 뭐 방송국에서 제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었어요. 이제 초안지 이렇게 낭송을 하고 낭송을 쭉 한 다음에 이제 팬들한테 전화를 받더라고요. 전화를 받는데 당신은 유방이 좋습니까? 항우가 좋습니까? 그런데 저 깜짝 놀라서 항우가 더 많더라고요. 항우가 훨씬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듣고 고민에 빠졌어요.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항우를 좋아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자료들을 찾으면서 항우의 매력이 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테마가 항우를 변명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테마를 좀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고향부터 지도부터 보죠. 항상 우린 지도를 봐야 뭔가 머릿속에 윤곽이 잡히니까 이게 이제 구글 지도예요. 구글 지도인데 구글 지도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구글 보면 여기가 장수성이죠. 장수성이면 중국말로 장수성이니까 우리말로는 강소성이죠. 그 유명한 강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 변방이에요. 동쪽 변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나라의 중국의 중심이 어디냐면 진나라가 수도 여기 산서성이고 이쪽이죠. 이쪽에 이제 섬서성 쪽에 장안이 그 당시 함양이죠. 함양이 수도니까 이쪽은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밀려난 사람들. 항우의 가족도 밀려났거든요. 밀려난 동쪽에 이쪽에는 주로 이쪽에 수도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진시황이 통일을 한 다음에요. 전국의 부자들을 다 일로 모았어요. 함양으로. 전국의 부자들을.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통치의 어떤 방편으로. 그래서 이 좀 돈깨나 있고 좀 힘깨나 있는 집안들은 다 함양으로 모였어요. 그걸 일부러 정책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후하고 소외된 지역인 거죠. 촌놈. 우리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역시 그렇게 별로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항우의 가문도 함양에 있다가 한양이 거기에 있다가 아마 살인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고 몰래 도망와서 여기까지 도망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밀려난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장수성을 보시면, 강소성을 보시면 여기에 휴저우가 있어요. 여기에 수첸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유방의 고향이고요. 여기가 항우의 고향이에요. 가까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신도 요쪽 비슷한 지역에 있습니다. 한신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혁명의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의 발원지가 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항우의 고향이에요. 항우의 고향 가면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항우고리, 항우의 이제 고향 이런 뜻이에요. 항우고리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기념관을 만들어 놔서 항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우희 굉장히 유명한 항우의 부인이죠. 그래서 우희를 딱 떠올리실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기서 나오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희의 아버지가 우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건 좀 야사에 섞인 건데, 우희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딱 걸어놨어요. 많은 사람 너무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요, 우희를. 근데 그 우희 집 앞에 커다란 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솥을 드는 자가 우희를 차지한다. 시집 보낼 때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드니까 너무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제 이 우희를 찾아가지 못해요. 그때 항우가 거기 가가지고 그 솥을 들어버립니다. 그냥 번쩍 그냥 그것도 너무 가볍게. 그러니까 우씨가 이제 자기 딸을 줘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 딸을 주면서 그 항우가 솥을 번쩍 드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항우 밑으로 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에요. 아내도 얻고 누구도 얻었어요. 자기 부하들도 얻었죠. 항우의 아주 뿌리예요. 그러니까 항우를 아주 항우와 목숨을 같이 하는 강동자제 8,000명이 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얻을 때 그런 그 부분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8,000명을 얻을 때, 그다음 이 항우의 8,000명들은요 끝까지 항우와 목숨을 같이 합니다. 전쟁 내내 함께 있었고 끝까지 목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우희는 우민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게 4대 미인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런데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오추마가 또 되게 유명하죠. 오추마. 그래서 이제 항우하면 딱 이 오추마가 또 떠오르죠. 이 오추마가 뭐냐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주로 검은 색깔에 흰색이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추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마을에 농작물들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데 워낙 사나운 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이 말을 길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길들이지 못할 때 그때 이제 항우가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딱 잡아가지고 반나절을 타고 다닙니다. 이 야생말을 타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길이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훌륭한 말이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우의 삶을 가만히 보면 끝까지 함께해요. 이 우희도 끝까지 함께하고 강동자제 8,000명도 끝까지 함께하고요. 여기에 오추마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나중에 이 오추마를 이제 너무너무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삼국지에 보면 여포가 적토마라는 게 있어요. 적토마라는 게 있는데 적토마하고 오추마 이게 아주 명마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기 가면 항우의 이제 진짜 고향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냥 여기가 고향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방이죠. 유방은 여기가 폐현이에요. 유방은 이제 폐현인데 유방의 별칭이 뭐냐면 폐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 보면 폐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폐공. 그래서 폐현에서 이제 처음에 기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세워가지고 군사를 일으켰다. 이런 뜻으로 기의했다라고 그래요. 이제 폐현에 가면 아까 여기 보셨죠? 이 지도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폐현 지금도 요 슈저우시에 폐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풍경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보면 한왕 고리죠. 한왕의 시골이라는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항우 고리 그렇게 얘기처럼 여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향의 장면을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우를 위한 변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우,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항우를 위한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우하면 패자,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무도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그 내막을 따져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좀 따져보면
이제 그렇게만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명 섞인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좀 있어요. 자, 우선 항우의 뿌리를 살펴보면 항우의 뿌리가 따로 있고 유방의 뿌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인격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은 뭔가에 뿌리를 두고 있을 거라고요. 부모님의 가르침이 됐건 아니면 누군가의 위대한 스승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특한 경험이 여러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우하고 유방을 이해할 때 이들의 뿌리가 뭐냐, 그리고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들의 경험이 뭐냐,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우는 이제 여기 오초마를 타고 있는 항우의 모습인데 초나라의 맹장 항연의 손주예요. 이 항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제 진시황이 초나라를 정복하라 시킬 때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내가 이제 초나라를 정복을 해야 될 텐데, 자, 너희들 중에서 나설 사람 얘기해라. 그랬더니 누구 나서냐, 몇 사람이 나서요. 그 중에 이신 장군이 나서고요. 왕전이 나섭니다. 왕전이 나서는데 물어봐요.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를 얼마를 주면 너희들이 초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랬더니 이신은 20만 명이면 됩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왕전은 뭐예요? 60만 명이죠. 60만 명은 필요합니다. 라고 한 거죠. 왕전이 노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 거예요. 이신은 아주 젊기 때문에 이신은 이제, 좀 자기 의욕만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그러면 이신에게 이제, 그래도 20만 명을 줄 테니까 네가 해봐라. 그때 이신과 몽염장군이 이제 초나라를 정복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은데 이 항연 장군에 의해서 허울나게 나중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급하잖아요. 이 초나라가 한번 힘을 받으면 이 고대 전쟁에서 상대방의 국가가 힘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또 지금 전쟁하고 뭐 다르게 양상이 다를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급했잖아요.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왕전을 찾아가요. 그때 왕전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은퇴하고서 자기 고향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진시황이 자기가 직접 왕전을 찾아가가지고, 야, 이제 네가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병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좀 나서. 진시황이 설득을 합니다. 오히려 설득을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60만 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60만 명을 줍니다. 60만 명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왕전이 진시황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제가 만약에 이 전쟁에 승리하면, 자, 땅도 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보물도 주시고요, 근데 뭐라고 하는, 구체적이 아주 디테일해요. 연못 있는 집을 주시고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 얘기 듣다가 막 웃어요. 이런 얼토당토한 놈이네. 그럼 당연히 내가 너한테 줄까 안 줄까 모르야. 네가 전중에 있으면 이기면.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갔어요. 60만 명이 출발하는데 조금 있다 전령이 다시 와요. 다시 와가지고 또 진시황한테 또 다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집도 주시고 약속한 집도 주시고 연못 있는 집도 주시고 저한테 상도 주시고 그거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참나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또 보냅니다. 무려 5번을 보내요. 전령을.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부하가 좀 왕전 장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가 진시황을 몰라서 그런다. 진시황은 의심이 많고 퍽한 사람이기 때문에 60만 대군을 나에게 줬지 않냐. 그럼 내가 딴 마음을 품은 것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왕전은 장군이기도 하지만 아주 처세의 달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왕전이 이제 이신 장군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나라 쪽으로 들어갔어요. 전혀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침략군이 들어갔으면 공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루를 쌓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루만 쌓고 1년 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사를 보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기다려야죠. 이건 누가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항연이 못 기다립니다. 항연이 못 기다리고요, 왕전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왕전한테 역습을 당해가지고요, 황현이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이제 왕전한테 죽어요. 죽으면서 이 사람이 아주 마지막 끝까지 싸우고 처절하게 자기 목에 칼을 찔러가지고 자살하는 그 항현의 그 저항 정신이
졌지만 초나라 사람들, 초나라 출신들의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저항 정신이. 그러니까 이제 진나라가 초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이 항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초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반진의 사상에 깔려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지금 이제 이 진나라가 한 약 15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초나라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 세중간에도 어떤 소문이 드냐면 항현이 안 죽었다. 일반 백성들의 그 소문 가운데는 항현이 살아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살아가지고 진나라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 뒤에서 진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그 당대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항씨 가문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나라 사람이 세 집만 있어도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초나라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초나라 사람들은 절대 진나라에 마음속으로 머리 숙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진나라를 누군가 무너뜨려야 된다면 초나라 사람일 거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공식적으로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냐면 항우예요. 항우가 부른 거. 항우는 이제 초나라 항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항현의 손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손주가 나서가지고 결국은 진나라를 무너뜨리는 셈이 되고 이 항우가 나중에 이제 그 신안전투라고 그래요. 신안대학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20만 명의 진나라 군사를요 몰살시켜요.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백기가 생각나죠. 백기. 장평전투에서 40명을 묻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우도 신안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진나라 군사를 20만 명을 묻어요. 그래서 항우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평을 받거든요. 저 사람은 이제 지도자로서 뭔가 좀 모자른 사람이다라는 악평을 받는데 이런 맥락을 이 항우의 입장에서는 진나라 군사를 20만을 묻었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진나라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항우를 위한 변명이에요. 먼저 이제 항우에 대한 변명을 하고 항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은 반골 기질이 있었는데 진나라에 대한 반골 기질이 있었고 이 사람이 항씨 집안에 그러니까 진나라에 의해서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항현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양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포에니 전쟁 때 로마하고 카르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1차 전쟁을 할 때 이제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패해요. 로마한테 패하는데 그때 로마한테 패했던 그 카르타고의 집안에서 누가 탄생하냐면 한니발이 나오는 거죠. 한니발은 어렸을 때부터 로마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로마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이 한니발을 지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늘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일생의 목적이었어요. 그와 비슷하게 항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은 진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그 진나라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게 항우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자, 이게 항우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되고요. 유방은 또 전혀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마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항우 본기에, 그러니까 항우를 사마천은 어디에 넣냐면 본기에 넣어요. 본기에. 그러니까 세가에도 안 넣고 열전에도 안 넣고 본기 이 사람은 어쨌거나 몇 년이라도 황제를 했기 때문에 서초 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기에 넣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우는 당당하게 내세울 권위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왜냐하면 24살에 이제 기의하거든요. 24살에 혁명군에 들어가요. 이제 자기 항량을 따라가지고 자기 삼촌이죠. 자기 삼촌을 따라가지고 이제 그 24살. 그리고 24살은 아주 뭘 알아요? 굉장히 회귀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때 자신에게는 주어진 아무런 권위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항씨 가문이라고 하는 항씨 가문이라는 이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됐겠죠. 그렇게 보면 일종의 금수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항우는 당당하게 자기가 내세울 뭐 왕족도 아니고 대세울 권위도 없었지만 3년 만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서초평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하게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처처평이 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누군가 너는 이러이러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을 품었었고 누가 자기가 너 왕해라 너는 왕의 뭐 이런 제목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그럴 만하다 이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독특한 캐릭터라 이거요. 항우는 비록 끝이 좋지 않았으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외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마천의 평가예요. 본기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건 누가 한 게 제가 별명을 붙이면 유일무이 항우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유일무이 항우. 항우 같은 캐릭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항우 같은 캐릭터는.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사마천이 2000년 역사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한무제 이전의 역사를 그 2000년 역사를 기록하면서 얘 같은 스타일은 없었다 이거 항우 같은 스타일은 독특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속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속에 이만큼도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을요, 그대로 100% 투명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단점이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바보스러울 정도로 솔직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특별히 유방같이 그렇게 좀 너희한 사람들은 이 항우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홍문연인데 홍문연 그러면 홍문의 연, 홍문지연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요때 이제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이제 항우에게 있어서는 이제 천추에 한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홍문연이라는 말을 이제 일상에서 만약에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인데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자리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말할 때 홍문연, 이 중국 사람들이 일상 쓰는 용어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가기 싫은데 그 자리가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정말 망신을 당하든지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내가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는데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홍문지연에 간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유방이 강동에 있었죠. 둘 다 강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진나라를 무너뜨리려면 관종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함곡관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함곡관을 넘어가지고 이제 관종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이제 유방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때 초회왕이라는 항우가 세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관중 땅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쪽에 왕이 됩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유방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유방이 함곡관의 문을 딱 닫으니까 나중에 항우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야. 그때는 군세로 따져가지고는 유방이 항우를 못 이기거든요. 항우가 한 40만이면 유방은 10만밖에 안 됐으니까. 더구나 이제 숫자가 거꾸로여도 항우를 잘 이길까 말까인데 숫자가 또 40만이 되니까 이제 뭐 상대할 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놈 봐라 유방이 왕이 되려고 그러네. 지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도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우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항복관을 내가 당장 무찌르고 당장 이제 유방이 있는 대로 관중으로 들어가겠다. 함양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그 소식이 유방에게 전해지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연통을 넣어가지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여기 와 있는 거는 당신이 오면 다 맞이해서 당신을 맞이하려고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비굴해집니다. 이때 유방이 비굴해지면서 그럼 약속을 잡으셔가지고 주로 홍문이라는 곳에 만나서 같이 이제 좀 얘기 좀 나눕시다. 그래서 홍문연이 열린 거예요. 홍문연이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유방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나는 지금 도마 위에 올려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 위에 올려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항우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유방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항우가 한껏 항우의 자존심을 부풀어 올리게 하면 너무 유방은 항우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높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필하게 되면 쟤는 나를 안 죽일 거다.
그걸 도박을 하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야. 이 말이 통합니다. 항우가 저 촌구석에 있는 저 무지랭이, 저 무식한 놈, 저거 내가 죽여봐야 뭐해?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책사 범증이 자꾸 신호를 보내요. 죽이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도 유방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사람 불러가지고 칼춤을 추게 합니다. 야, 너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죽여라. 유방을 죽여라.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장량이 방해를 해요. 장량이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번쾌가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위기를 모면해요. 유방이요,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갑니다, 나중에. 화장실 가는 척 하고요,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요. 자, 그 모습을 쭉 보면서 항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저 무지랭이 같은 것이 어떻게 나의 상대가 되겠는가? 라고 이때 죽이지 않아요. 그게 옆에 있던 범증이 나중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유방한테 길 거다. 유방 밑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투명한 사람이에요. 항우가. 굉장히 단순하고 투명하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솔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리중텐, 우리말로 하면 이중천인데, 이제 중국말로 하면 리중텐이라는 사학자가 있어요, 역사학자. 제가 이분 책,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분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워낙 중국의 역사학자니까.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에서 쓰는 책하고 중국에서 나오는 책하고 달라요, 조금. 그 분위기가 좀 다르고, 이분 책을 봐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택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우 주변에는 청렴결백하고 강직하며 지조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야. 반면에 유방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재물을 탐하고 색을 밝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재능을 가진 어중이 떠중이들이 전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리중텐이라는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에 지금도 살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자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제가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어요, 이분 책을. 자,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항우가 패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중택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방 주변에는 이익을 밝히는 염치 없는 인간들 뿐이다. 그들은 유방에게 기대어 자기를 구걸하고 시급을 얻고자 했다. 이런 염치 없는 인간들의 욕망을 유방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당한 벼슬과 재산을 주면서 잘 구슬려 이용했기 때문에 유방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중국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항우를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항우라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아쉬워하는구나. 저는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아, 항우라는 사람이 그런 단순하고 솔직한 성격, 좀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말 시원한 사람, 그러니까 호방한 사람이죠. 호방한 사람이에요. 아, 그런 사람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늘 듣는 얘기가 일방적으로 맨날 이제 누구의 입장에서만 얘기 듣냐면 유방의 입장에서만 얘기 듣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승자의 역사고, 패자의 역사를 좀 보장하자면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의 이제 아주 대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항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좀 아쉽고, 이 항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뭔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방의 한 나라가 시작된 후 중국에서는 항우처럼 바보 같고 순진하고 제멋대로인 영웅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음험하고 이익만 밝히는 비열한 음모가와 어리석고 진부한 서생들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항우 이전의 역사하고 항우 이후의 역사하고 이분은 딱 구분하기를 뭐냐면, 항우가 아까 사마천이 유일무이하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없다. 자기가 봐서도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 그리고 리중텐 선생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역사에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보면 그 이후의 역사는 유방같이 뭔가 그 속이 음흉하고, 속을 잘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음흉하고 뭔가 계산을 잘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이용하고 이렇게 음흉한 사람들의 역사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 중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음흉한 사람들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러니까 중국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자기네 나라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우를 위한 뭔가 좀 충분한 변명이 되는 거죠.
항우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우를 볼 때는 막 신안에서 20만 명을 학살하고 자기 막 굉장히 분노를 폭발하고. 근데 이게 분노를 폭발한다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그 사람 금방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항우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 이때부터 중국에서 호연지기를 가진 호랑이와 표범의 시대가 끝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개와 양의 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호랑이와 표범 같은 그런 인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이후의 중국 역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의 개와 양의 시대, 아주 순종하거나 아주 개처럼 충성스러운, 충성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호연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항우는 어디 외부에서 나서 내가 나선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차오르는 호연지기로 세상에 나간 거죠. 이게 이제 양면의 칼인 거예요. 호연지기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서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굉장한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방은 다르죠. 유방은 뭐예요? 동네 술주정뱅이잖아요. 동네 건달이에요. 건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진승과 오강이 난이 일어나면서 막 반란 분위기 형성되니까 자기가 살던 폐연에서 그 사람이 그 폐연 군수가 뭐예요? 현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이 자기도 반란 일으킬까? 그러더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인물을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죽여버리고 유방을 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네 건달에서 갑자기 천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항우의 입장이니까 유방을 평가하자면, 그러면 이중찬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는 그런 호연지기가 보인 게 아니라 그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음험하고 이익만 밝히는 비열한 음모가와 어리석고 진부한 서생들을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를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 이 역사학자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중국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음험하고, 그죠? 이익만 밝히는 비열한 음모가와 어리석고 진부한 서생들의 역사. 이렇게도 극단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 같은 대학자가 중국 역사를 그렇게 본다는 거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항우 같은 사람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자기 안에서 우러나와서 호연지기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 속을 투명하게 다 내비치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옆에는 어떤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강직하고 지조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못 있는다는 거죠. 그 옆에. 거기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음흉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항우 옆에서 나오냐면 한신하고 진섭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제 진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진평은요 꾀돌이에요. 엄청난 꾀돌입니다. 장량이 큰, 장자방 그러죠. 이 장자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천하를 본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유불리를 다 따지고 방 안에서 다 보는, 그래서 장자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항우편에 있다가 유방으로 넘어오거든요. 유방으로 넘어오는데 이 사람이요 정말 꾀돌이에요. 이 사람은 작은 수를 잘 보는 사람이에요. 작은 수를 잘 보는. 그러면 진평 같은 사람이 이렇게 꾀돌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정직하고 지조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꾀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도 많고 탄핵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항우한테 탄핵 받을까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진평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조금 이제 초반부에 항우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하셔야 그 다음에 얘기 흘러나갈 때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승자 유방의 입장에서 항우를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고 자기 안에서 이제 힘이 넘치는 사람이죠. 역발산 기계세가지고 막 산을 뽑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기죽지 않고 진시황의 마차행렬이 딱 와요. 순행렬이 딱 오니까 저 자리 내 건데 내가 저기 앉아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제 요 뒤에 바로 부정적인 게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의미 있게 보는 것은
중국의 역사학자가 자기네 나라를 봤을 때 항우 같은 캐릭터는 없다. 그 이후의 모든 리더들은 좀 음흉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그렇죠? 뭔가 음모를 꾸며야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항우와 대조시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우가 더 사람들에게 아련한 거는 이제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이제 우위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유방은 딱 첫 마디에 사마천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와 술을 좋아하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색을 밝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딱 밝히는데, 이 항우는 일평생 한 여자만, 우위만 한 여자만 좋아했고 늘 옆에 같이 다녔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해하가라고 이제 마지막 전투가 해하 전투거든요. 딱 이 한 번 져요. 이 해하 전투에서 항우가 딱 한 번 지는 그 전투가 이 바로 해하 전투거든요. 마지막 이 해하 전투인데, 이 해하 전투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면초가라는 그런 그 고사성 아시죠? 사면초가가 뭡니까? 사면에서 다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이거 이제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면 장량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장량의 머리 나와가지고 항우와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강동 8,000명이잖아요. 강동자제 8,000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면에서 초가를 불러요. 고향 소리가 나오거든요. 고향의 노래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도망갑니다. 사면초가는 항우의 마지막, 항우가 보통 100명,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럭송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거럭송 전투에서는요, 그냥 9번을 싸우는데, 9번을 싸운다는 건 뭐냐면, 적군이 9번을 나에게 계속 오는 거예요. 장군이 오든 뭐가 오든 9번을 계속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런 전투력이 아니에요, 항우는. 거기다가 강동자제 8,000명이 딱 쌓여있으면요, 거의 무적에 가까운 군대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딱 거기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몰릴 때 내 힘으로 이거를 물리쳤다가는 이쪽도 상당히 피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장량이 꾀를 내가지고요, 이때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면에서 이제 폐하에서 포위가 돼요. 그래서 초나라 소리가 막 울리니까, 노래 소리가 울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탈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항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지면서 사면에서 초나라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막 도망가요. 강동자제 8,000명까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해하가입니다. 힘은 산을 뽑아낼 만하고, 역발산이죠. 산을 뽑아낼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기계세. 역발산 기계세요. 그런데 때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나아가질 않는구나. 오추마 자기 사랑하는 에마잖아요. 오추마가 나아가질 않으니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아가질 않으니 내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우미나 너를 어찌할 거나.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놓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나라 병사들이 이미 모든 땅을 차지하였고 사방에서 들리느니 초나라 노래뿐. 이게 사면초가예요. 그래서 대왕의 뜻과 기운은 다하였으니 천한제가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라고 둘이 같이 마지막에 같이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패왕별이,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 항우하고 우민에 관한 스토리를 가운데다 놓고 바깥에 이제 또 스토리가 있는 거죠. 사랑 스토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화, 외화예요. 그래서 바깥에 아마 장국영이하고 공리가 나올 겁니다. 주인공으로. 장국영하고 공리가 바깥에 둘이 이제 그 경극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경극에 이제 우민하고 항우 이야기가 그 경극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단원들이죠. 단원끼리의 사랑을 다루는 게 이제 패왕별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사랑의 비극이 안의 사랑, 바깥의 사랑, 이렇게 얘기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련한 그리고 항우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담백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사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여자만. 근데 유방은 어떻습니까? 유방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어필을 해서 패자지만 사실은 상당히 아련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태 선생 같은 경우는 항우하고 항우 이전과 이후를 나눌 정도로 인물의 성격 캐릭터 자체가 그런 캐릭터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를 한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국 역사를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항우라는 사람은 대단히 유일무이한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